1번 직업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직업재활은 우리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재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직업재활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좀 목록화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재활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능 수준들을 높일 수 있죠. 두 번째로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 또는 오전에 근무를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한다 라고 하는 근무 시간을 제공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 안에서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도와주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또는 관계 기관들 과의 어떤 그 관련 사람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죠. 월급을 받거나 또는 어떤 일을 성취하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직업재활이 잘 되면 또 다시 이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재활의 이유 3가지, 이렇게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력 따지기에 그 직업재활 평가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네, 직업재활 평가의 목적. 이 직업재활을 평가하는 목적은 재활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죠?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재활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장점, 어떤 것들, 지금 이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기능 수준들을 통해서 활동, 어떤 것들을 좀 특화시켜주면, 장점을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재활을 또 방해하는 요인, 저해하는 요인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적인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죠? 어떤 직업을 매칭시켜주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계획, 직업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재활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직업재활에 이제 연계하는, 계획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직업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또 직업재활 평가에 대한 목적을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력 따지기에 추가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인간중심 상담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로저스가 제시한 성격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저스는 성격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중심 상담에서 내담자가 어떠할 때, 어떠한 조건일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치료적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심리적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된다. 심리적으로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리상담의 어떤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어떤 접촉이 아니라 심리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내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불일치 상태, 그죠? 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인간의 정신 문제의 원인을, 그죠? 이 불일치 상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주관적 세계와 개인의 경험이 불일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불일치한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반대로 일치된 상태여야 된다. 일치된 상태. 네 번째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하도록, 그죠? 하는 것이죠.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 세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경험하고 이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공감적인 태도를, 공감적 이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죠? 요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과정을 좀 도식화해서 보면 그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그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접촉이 일어나는 상태, 그죠? 심리적 접촉이 일어나는 상태. 여기에는 경험의 불일치, 그죠? 여기에는 일치성, 일치, 경험의 일치가 나타나야 되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죠? 무엇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치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요 세 가지를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상담자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본 내용이지만은 이러한 그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담자가 변화하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문제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 세 가지죠. 해결 중심 상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독특한 그 질문의 유형들, 굉장히 우리가 상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시 답안에서 기적 질문, 그 다음에 예외 질문, 척도 질문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론서에, 그죠? 이거 이외에도 7가지 질문들, 그죠? 이걸 포함하는 7가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론서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적 질문인데요. 기적 질문은, 내담자의 변화 기대, 변화의 어떤 목표나 기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싶습니까? 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까?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하지 못할 때 상담자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면 기적이 일어나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처음에 떴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져 있으면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믿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문제가 아직 있는 것을 알지만 달라질 것을 뭐 실행해 보도록,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 내담자가 이렇게 바뀌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죠? 상담의 목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외 질문인데요. 예외 질문은 내담자가 굉장히 문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문제 상황 내에 있을 때 문제 상황 안에서 해결 중심, 해결 중심으로 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결 중심 내로 온다, 안으로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결된 상태로 자꾸 이제 문제 중심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했었던 적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한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내담자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봤던 경험들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해결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척도 질문인데요. 척도 질문은 파국적인 어떤 생각들을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또는 객관적인 관점을 볼 수 있게, 또 나중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0에서 10까지 척도를 통해서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내담자 문제가 완전하게 패배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내담자한테 알려주는 것, 파국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내용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질문의 유형들을 또 추가적으로 좀 공부하시면서 그 해결 중심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들, 종류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 어떤 환자에게 MMPI를 실시한 결과 LK가 70이 넘어서 방어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죠? 방어성이 높았다, 이런 것이죠.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그죠?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심리검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심리검사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방어적인 내담자의 경우에는 방어성에 대한 피드백 이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는 것이죠. 재검사. 방어성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이, 그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신중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 조금 긴장을 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재검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나치게, 방어적인 내담자에게는 그 정서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도록 하고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그냥 솔직하게 이러한 그 방어적인 것들이 다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하게 최대한 수검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HTP 로샤 검사와 같은 투자적 검사를 통해서 심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죠?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에 방어성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투사적 검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다.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HTP나 로샤 검사 또는 BGT 같은 그런 검사들, TAT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이제 재검사를 하는 방법 하나, 투사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세 4개월 남자이고 중3인 화나가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면 울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개인 심리상담센터 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내원하게 된 그런 경우다. 학교에서는 애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째려본다고 하고, 집에서 가족 모두가 화나를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줘도 학교에 가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자신하고 이제 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태권도도 좋아하고 굴곡이 크고 당당한 체구인데
중학교에 와가지고는 성적이 이제 계속 안 좋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어려울 정도의 지능이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좀, 이 아들이 어떤 정도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하고, 심의평가를 위해서 왔을 때 화나의 어떤 그 인상착의를 보면 표정이 없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좀 잘 안 돼서 응답을 재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쉽게 포기하고 짧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굉장히 귀찮다고 하고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은 좀 누그러지는 그런 양상이었다. 이러한 이제 사례가 있고, 질문을 보시면 화나의 학습 습관 증진과 교정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몇 가지 행동치료 절차를 주문했는데 그 중에 치료자가 행동수정 원리를 적용시키고자 하였다면 행동수정의 원리별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을 것인지를 제시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수정 원리 3가지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강화의 원리, 그 다음에 행동조형의 원리, 소거의 원리, 이 3가지를 통해서 이 사례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죠. 강화물. 학교에 가는 것이 이제 이 내담자 아이의 문제점이다라고 목표를 정한다면, 학교에 등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강화물을 통해 가지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가 학교 등원하는 경우나 학업 성취하는 경우에 강화물로 칭찬을 제공하는 것, 또는 뭔가 토큰 경제를 통해서 쿠폰을 주고 뭘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 조형의 원리. 행동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모델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놀이를 하는 방법을 뭔가 모델링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또는 뭐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거의 원리. 소거의 원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 또는 또 혐오적인 어떤 자극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떠든다 그러면 타임아웃과 같은 그런 소거의 원리,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밖에 나가 있으면, 그죠? 관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단할 것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 수정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5번 그 행동 수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용들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언어성 검사 중에서 기본 지식이 측정하는 측면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웩슬러 지능 검사에 이제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소검사가 있는데요. 기본 지식은 우리가 상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영어로는 information인데요.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을 측정하는 그러한 소검사이죠. 첫 번째로 기본 지식은 개인이 소유한 기본적인 지식, 상식의 보유 수준, 그죠? 양을 측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육적 기회, 문화적 노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적인 기회나 경험에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안정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병전 지능을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 안정적인 검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뇌 손상과 관련된 그런 그 능력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사건의 전후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병 전에, 그죠? 병 전에 지능을 추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일단 획득된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퇴보나 해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퇴보하거나 해체가 될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정 요소들은 전반적인 그 수준 또는 지식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지식의 양, 그죠? 양. 그리고 장기 기억의 능력, 그죠? 장기 기억력의 어떤 능력이죠. 그리고 언어적인 이해력 또는 청각적인 이해력, 결정적 지능, 그죠? 우리가 유동적 지능과 결정지능에서 결정적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인 동기 수준, 지적 호기심, 그리고 초기 환경의 풍부함, 폭넓은 독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5가지 내용들을 요 안에서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의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내용들 그 측정 요소 요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제시하시면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